불구자, 모파상. 이것은 내가 1882년경 겪은 이야기다. 내가 막 빈 착한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다른 사람이 타지 않기를 바라며 문을 닫자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며 어떤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하세요. 발판이 너무 높은데요. 선로 교차점입니다. 대답하는 또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로랑, 염려 말게 손잡이를 붙들 테니. 그러고는 둥근 모자를 쓴 머리가 나타나더니 문 양쪽에 늘어져 있는 나사와 가죽끈을 붙잡고 뚱뚱한 몸뚱이를 끌어올렸다. 두 발이 발판 위에서 지팡이가 땅을 치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체가 착한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자 다음에는 흐늘흐늘한 바지 가랑이 속으로 까맣게 칠한 나무다리의 한 끝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고 뒤따라 그와 똑같은 나무다리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이 손님 뒤에서 또 한 사람의 머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괜찮네. 자, 여기 짐과 지팡이가 있습니다. 늙은 군인 같은 하인이 검고 노란 종이로 싸서 정성스럽게 끈으로 묶은 물건들을 팔에 들고 올라오더니 그것을 하나씩 주인의 머리 위 선반에다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다 올라왔습니다. 모두 5개입니다. 봉봉, 인형, 북, 총, 그리고 그 위 간 파이입니다. 좋아.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고맙네 로랑. 잘 있게. 하인이 문을 밀고 다시 내려가 버렸다. 나는 마주 앉은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머리가 거의 다 새었지만 나이는 35쯤 된 것 같았다. 그는 훈장을 달고 있었고 수염을 길렀으며 아주 비대했다. 튼튼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불구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면 그렇게 되듯 숨가쁠 정도로 비대했다. 그는 이마를 닦으며 숨을 내쉬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눈매, 음성, 얼굴 모습 모두 낯익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만났을까? 확실히 만난 적이 있기는 있다. 그와 이야기도 했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하도 오래전의 일이어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 마음속에서 추억을 더듬어 보아도 잡을 길 없이 달아나는 환상을 쫓는 것 같았다. 그 역시 생각이 날 듯 한데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나의 얼굴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시선을 마주치고 있기가 거북해서 우리는 서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곧 이어 기억을 더듬어 보고 싶은 은밀하고 줄기찬 욕구에 이끌려 시선이 다시금 마주쳤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 여보세요. 1시간 내내 서로 흘금흘금 쳐다보는 대신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 터놓고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는 기꺼이 대답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대었다. 저는 사법관 앙리 봉클레르입니다. 그는 잠시 주저했다. 그러더니 무언가에 아주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공허한 시선과 음성으로 말했다. 아, 그렇군요. 전쟁 전에 푸앵셀시 댁에서 뵌 적이 있죠. 벌써 12년 전 일이네요. 네. 그럼 그 르발리에르 중이시죠? 네. 다리를 잃을 때는 대위까지 되었죠. 한 번에 2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지요. 이제 서로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다시 바라보았다. 날렵하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어 사람들이 회오리라는 별명을 붙였던 날씬한 미남 청년의 모습이 뚜렷이 내 눈앞에 떠올랐다. 그러나 명확하게 떠오른 그러한 모습 저편에 무엇인가 아련히 떠도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나 잊어버린 사건, 잠깐 호의로 관심을 가져볼 뿐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흔적만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사랑과 연결된 사건이었다. 그 사건에 대한 특이한 감동이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짐승의 발자국이 땅 위에 뿌리고 간 냄새가 사냥개의 코에 주는 감동,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점점 어둠이 걷히고 내 눈앞에 한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불현듯 망달량이란 그 여자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생각났다. 그것은 사실 사랑 이야기, 그러나 평범한 사랑 이야기였다. 처녀는 청년을 사랑했다. 내가 청년을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들은 결혼할 것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청년도 여자에게 반한 듯 했고 아주 행복해 보였다. 나는 눈을 들어 선반을 바라보았다. 하인이 올려놓고 간 짐꾸러미가 기차의 진동에 따라 흔들거렸다. 하인의 음성이 방금 들은 것처럼 다시 생각났다. 다 올라왔습니다. 모두 5개입니다. 봉봉, 인형, 북, 총, 그리고 그 위 간 파이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이야기 한 편이 꾸며져 머릿속에 펼쳐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한 내가 책에서 읽었던 모든 이야기와 비슷했다.
신체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재난을 겪은 다음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다리가 잘린 저 장교도 언약했던 처녀를 다시 만났고 여자는 약속을 지켜 그의 아내가 되었으리라. 이것은 아름답지만 천진한 생각이다. 연극이나 책에서 보게 되는 온갖 헌신이 순진하게 여겨지듯이 이런 류의 자비심을 책에서 읽거나 이야기로 듣게 될 때는 누구나 희열과 환희를 느끼며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날 가난한 친구가 돈을 좀 꾸기 위해 찾아온다면 아무도 기분 좋아지지 않는다. 다음에는 이와는 다른 가정, 덜 시적이나 보다 현실성 있는 가정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전쟁 전 총알을 맞고 다리를 잘라야 하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결혼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인은 씩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났다가 어쩔 수 없는 분노와 병적인 비대증을 갖고 다리가 잘려 움직이지도 못하는 폐잔병이 되어서 돌아온 남편을 비탄과 체념 속에서 맞이하여 간호하고 위로해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행복했을까 아니면 고통을 겪었을까?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일어나서는 점점 커져 억누를 수가 없게 되었다.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점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요점만이라도 알고 싶었다. 나는 이런 생각에 잠긴 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주고받은 것은 평범한 대화였다. 나는 눈을 들어 선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애들이 셋이겠군. 봉봉은 아내에게, 인형은 딸에게, 북과 총은 아들놈에게 줄 게고 그 위 간 파이는 자기가 먹을 거겠지. 불쑥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자녀를 두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큰 과오라도 범한 것처럼 갑자기 황당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인이 장난감 이야기를 하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려오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요. 아직도 후보생이랍니다. 나는 갑자기 기억을 더듬는 척했다. 아, 그렇죠. 예전에 만났을 때 약혼 중이셨죠? 망달양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나는 아주 대담해져서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망달양이 결혼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태연히 이렇게 말했다. 네, 플레렐 씨와 결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 당신이 부상당하셨다는 말도 들은 기억이 나는군요. 나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둥글고 살찐 얼굴은 항시 혈색이 좋았는데 더욱더 붉게 물들었다. 그는 갑자기 열을 띠며 격렬하게 대답했다. 이미 마음과 머릿속에는 부인당해버린 정당성을 이론상으로나마 주장해버리는 사람과도 같았다. 내 이름과 짝을 지어 플레렐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잘못이요. 내가 비참하게도 다리를 잃고 싸움터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가 나의 아내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자비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남자 곁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처럼 불굴하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고통의 형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나도 한계를 넘지만 않는다면 모든 희생과 헌신을 격찬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허식적인 경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복해야 할 삶 전체와 온갖 기쁨과 꿈을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내 의족과 지팡이가 방바닥에 부딪혀내는 소리에 화가 치밀어 하인의 목이라도 조르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도 견딜 수 없는 일을 한 여성에게 참아달라고 할 수 있겠소? 그리고 당신이라면 내 다리를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겠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다. 여자를 책망하고 경멸하고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올바르고 이치에 들어맞으며 적절하고도 진실된 결말이 나의 시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다. 저 다리의 절단이라는 영웅적인 사건이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숭고한 희생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실망했다. 나는 그에게 불쑥 이렇게 물었다. 플레렐 부인은 자녀를 두었습니까? 네, 딸 하나 아들 둘입니다.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가는 것도 그 애들 때문이랍니다. 부인과 남편은 날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기차는 생제르맹 언덕을 오르더니 터널을 지나 역 구내로 들어섰다. 차가 멈추자 나는 저 상위 장교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그에게 두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르발리에르 형. 아, 안녕하세요, 플레렐.
남자의 뒤에는 밝은 웃음을 띤 아직도 예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을 흔들어 인사를 보냈다. 부인 곁에는 여자아이가 기뻐서 날뛰고 있었다. 두 사내의 녀석들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가 기차 선반에서 북과 총을 집어드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저 불구자가 플랫폼에 내려서자 그들이 달려들어 키스를 했다. 그러고 나서 일동은 출발했다. 소녀는 나무다리에 달린 니스칠한 십자가 모양 손잡이를 정답게 붙잡고 있었다. 그와 나란히 서서 갈 수만 있다면 그 친절한 분의 엄지손가락을 잡았을 터이지만